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요?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10년 만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이선화. 올해 나이로 52세입니다. 충주 외곽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째네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한 꿈이었어요. 은퇴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나무나 가꾸며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10년 전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줄곧 저 혼자 이 넓은 과수원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새벽 오시면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시골의 새벽 공기는 한여름에도 제법 알싸해요. 대충 모자를 눌러쓰고 과수원으로 나가면 안개에 젖은 사과나무들이 꼭 저처럼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몸과의 전쟁이죠.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치고 무거운 농약통을 등에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립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장갑을 낀 채 가위를 쥐고 있으면 어깨가 욱신욱신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처음엔 파스 몇 장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밤마다 어깨에 얼음찜질을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상자를 옮기다 삐끗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다리까지 저릿한 느낌이 가시질 않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일을 쉬어야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쉬면 이 나무들은 누가 돌보고 이 넓은 땅은 누가 지키나요? 자식들도 다 대처로 나가 제 살길 바쁜데 엄마 아프다는 소리로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닦으며 앉아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악물고 버틴 걸 세상 누가 알아주긴 할까? 새벽부터 일어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어깨 통증을 참아가며 나무를 가꾸고 수확한 사과를 장터에 내다 팔며 웃음 짓는 이 모든 시간들 말이죠. 오늘 힘들었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좋겠는데 그걸 물어볼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저녁 7시쯤 어둑해진 과수원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 세상이 적막에 잠깁니다. 현관 불을 켜면 텅 빈 거실과 아무도 없는 부엌이 저를 맞이하죠.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침대와 적막함이 싫어 저는 습관적으로 TV부터 켭니다. 냉장고에서 대충 밑반찬을 꺼내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면서 창밖을 봐요. 저 멀리 마을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 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을 먹겠구나 상상하곤 합니다. 52년을 살면서 반은 누군가와 함께 나머지 반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셈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해가 갈수록 마음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더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누군가 제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어주고 제가 어깨를 주무르는 걸 보며 안쓰럽게 쳐다봐주는 그런 소박한 소원 하나가 이 넓은 과수원에서는 왜 이리도 이루기 어려운 꿈인지요.
그런데 52세라는 이 늦은 나이에 제 인생의 사계절을 다시 써내려갈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수학철은 유난히 풍작이었지만 제 몸은 역대 최악이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사과를 따서 옮겨야 하는데 도저히 일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사다리에 올라가 위태롭게 손을 뻗던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남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볕이 뜨거웠습니다. 사과 알이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나뭇가지가 바닥까지 축 늘어진 본격적인 수확철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자기네 과수원 일 하느라 고양이 손도 빌리기 힘들 정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저 혼자 이 넓은 과수원을 감당하려니 눈앞이 캄캄했죠. 주문은 밀려오고 사과는 제때 따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뭉개질 텐데 제 어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파스를 대여섯 장이나 붙였는데도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내 자식 같은 사과들인데.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낡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끌고 과수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크고 잘 익은 사과들이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사다리를 나무에 기대어 세우는데 집안이 비에 젖어 약간 물렀던 모양입니다.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저는 서둘러 사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칸, 두 칸,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빨간 사과를 향해 무리하게 손을 뻗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다리가 옆으로 휙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비명도 짧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픈 어깨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도 없었고 공중에 뜬 몸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고꾸라질 판이었죠. 아,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혼자 가나 보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처박힐 줄 알았던 제 몸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와 팔을 억센 힘으로 낚아챈 거였어요. 뒤이어 쓰러지려던 사다리가 바닥을 쾅 치며 바로 세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을 감싸안은 그 팔이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바위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52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낯선 압박감이 제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눈을 천천히 떴을 때 제 코끝에 진한 나무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아주 연한 담배 향이 섞인 듯한 남자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낯선 남자가 저를 품에 안다시피 붙잡고 있더군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턱선이 굵직한, 한눈에 봐도 기운이 장난이 아닌 남자였습니다. 아, 네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 남자는 제가 완전히 중심을 잡을 때까지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자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티셔츠 위로 드러난 팔뚝 근육이 쫙쫙 갈라진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못자국 같은 흉터도 보였어요.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던 길에 사다리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요. 몫으로 일하는데 직업병인지 그런 건 그냥 못 지나쳐서 실례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석이라고 합니다. 이강석이요. 이강석 씨. 그가 이름을 말하며 싱긋 웃는데 하얀 치아가 보였습니다. 수줍은 듯 하면서도 눈매는 참 맑더군요.
그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다리 밑동을 발로 꾹꾹 눌러 집안을 다지더니 한 손으로 사다리를 번쩍 들어 옆 나무에 단단히 고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양손으로 낑낑대며 옮기던 그 무거운 사다리를 말이죠. 혼자 하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사과는 제가 따드릴까요? 그는 묻기도 전에 나무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마치 평생 여기서 일한 사람처럼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밑에서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티셔츠가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그 모습이 52세 여자인 제 가슴을 묘하게 뛰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선아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혼자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죠. 알고 보니 그는 전국을 떠돌며 고택을 수리하거나 나무 일을 해주는 떠돌이 목수였습니다. 이번에 충주 근처 절집 보수 일을 마치고 잠시 쉬러 내려왔다가 제 과수원을 지나게 된 거였죠.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 대가도 없이 제 사과 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해 진력이 되어 사과 상자가 꽤 쌓였을 때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칠 더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머물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제안이 제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 넓은 과수원에 단둘이 있는다는 게. 하지만 그의 정직한 눈빛과 저를 지탱해주던 그 단단한 팔의 온기를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그럼 저기 뒤에 작은 원두막이랑 창고 옆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시다면요. 강석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톡 건드린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목수 강석 씨와 과수원 주인 선아, 우리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어깨 통증에 인상을 쓰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탕하고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더니 강석 씨가 벌써 일어나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제가 늘 신경 쓰였던 그 낡은 원두막을 손보고 있더군요. 10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돌보는 이 하나 없어 비바람에 썩어가고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가슴 졸이게 했던 그 원두막 말이에요. 강석 씨, 이른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과 따는 것만 도와주셔도 충분한데. 제 부름에 강석 씨가 입에 물고 있던 못을 빼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툭 내뱉더군요. 올라가실 때마다 소리 나길래 나무가 다 삭아서 위험해 보여 좀 손봤습니다. 이제 튼튼할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걱정까지 다 읽어낸 것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서툰 말재주로 저를 위로하는 법은 몰랐지만 대신 망치와 대패를 들고 제 주변에 고장 난 것들을 하나둘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던 원두막 계단은 이제 제 몸무게를 실어도 단단하게 버텨주었고 다치지 않아 늘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창고 문도 그의 손길 한 번에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10년 동안 주인을 잃고 녹슬어가던 제 일상의 구멍들이 그 남자의 투박한 손길로 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사과 수확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보통 장정들도 사과 세 박스면 헉헉거리며 쉬어가기 일쑤인데 강석 씨는 달랐어요.
그 단단한 어깨에 사과 상자를 2개, 3개씩 겹쳐 올리고는 가파른 과수원 비탈길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르내리는 겁니다. 티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착 달라붙을 때마다 굵직한 근육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52세 여자인 제 눈에 그 남자의 듬직한 뒷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거운 상자를 같이 들려고 하면 어느새 옆에 나타나 제 손을 슬쩍 밀어내며 자기가 낚아채 가더군요. 이건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선아 씨는 가벼운 것만 드세요. 그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던지요. 10년 동안 저는 이 과수원에서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목까지 다 해내느라 지독한 어깨 통증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고 힘든 티를 내면 과수원이 무너질까봐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 아픈 어깨를 눈치챈 건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본능인지 제가 힘을 써야 하는 모든 순간에 그림자처럼 나타나 짐을 가로채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툇마루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텅 비어있던 과수원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수원이 너무 넓어서 무섭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그 남자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그렇게 놓일 수가 없더라고요. 말수는 적어도 행동이 앞서는 사람, 제 하루의 고단함을 묵묵히 덜어내주는 사람. 그런 듬직한 존재감이 제 집 안팎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쉬는 시간, 강석 씨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굵은 팔뚝 위로 불끈 솟아오른 핏줄과 거친 손마디를 보는데 문득 저 손이 제 아픈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준다면 어떨까 하는 발칙한 상상이 들어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52살 먹은 아줌마가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그 남자가 풍기는 건강하고 뜨거운 온기를 자꾸만 곁에 두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나 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과나무 사이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 강석 씨의 얼굴에도 고단함이 비쳤지만 그는 마지막 상자까지 창고에 정갈하게 쌓아두고 나서야 허리를 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에게 제가 다가가 건넨 건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었어요. 강석 씨,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목 좀 축이세요. 그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캬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시원한 웃음을 보는데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노을이 다 지고 어둠이 깔린 과수원 아래에서 우리는 그저 일꾼과 주인 이상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 때문이었을까요? 사과나무 사이로 붉은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고 과수원 끝자락부터 보랏빛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 강석 씨의 작업복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는 툇마루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보울에 시원하게 살얼음이 낀 막걸리 2병, 그리고 갓 부쳐낸 따뜻한 두부가 전부인 소각한 술장이었어요. 강석 씨, 이리 와서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는 투박한 손을 옷에 슥슥 닦고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막걸리 한 잔을 가득 채워 건네자 그는 단숨에 들이켜고는 깊은 숨을 내뱉더군요. 한 잔이 2잔이 되고 팽팽했던 일에 긴장감이 풀리자 그동안 꾹 닫혀있던 말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과수원 볼 때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막걸리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10년 동안 가슴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넓은 땅을 혼자 지키며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날들, 그리고 내 몸 아픈 것보다 나무 하나 시드는 게 더 겁났던 그 고단했던 세월을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강석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빈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선아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사별을 했습니다. 벌써 7년이 넘었네요. 그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 전국을 떠돌며 자유롭게 사는 목수인 줄만 알았는데 그 단단한 등 뒤에 그런 아픈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강석 씨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세상에 정을 붙일 곳이 없어 집도 절도 없이 연장 가방 하나 들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좋으니 여기저기 불러주는 곳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차가운 길바닥에 있는 것 같았다고요. 일할 때는 잊어버리는데 일이 끝나고 밤이 오면 참 그 공허함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낯선 곳으로 도망치듯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52세의 과부와 46세의 호랍이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지독한 상실감과 혼자 남겨진 이의 사무치는 외로움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잊은 채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석 씨, 참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마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거친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딱딱했지만 제 온기를 받자마자 움찔하며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을 나누고 나니 우리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주인과 일꾼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버텨온 동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석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가끔은 제 빈잔을 채워주며 듬직하게 곁을 지켜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내 슬픔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밤이었죠. 선아 씨,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선아 씨의 어깨가 되어드릴게요. 강석 씨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막걸리 기운에 빨갛게 달아오른 제 얼굴이 노을빛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뜨거운 진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인생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거든요.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툇마루 구석에 웬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석 씨가 어젯밤에 그 짧은 대화 끝에 제가 아픈 걸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어젯밤 막걸리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쏟아낸 속마음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어제 제가 벗어놓은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사과 과수원 흙바닥을 10년 넘게 굴러다니느라 밑창은 이미 다를 대로 닳아 있었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제 몰골만큼이나 처량해 보이는 신발이었죠. 그런데 그 낡은 신발 옆에 처음 보는 튼튼한 작업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한 코에 푹신해 보이는 밑창, 발목까지 단단하게 잡아줄 것 같은 아주 야무진 녀석이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져서 서 있는데 마침 창고에서 나오던 강석 씨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비탈길에서 자꾸 미끄러지시더라고요. 장날에 읍내 나갔다가 하나 샀습니다. 발 사이즈는 대충 어제 벗어두신 거 보고 맞췄는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 무뚝뚝한 남자가 제가 미끄러지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깨 아픈 것만 신경 쓰느라 제 발바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잊고 살았는데 말이죠. 신발을 신어보니 제 발에 꼭 맞춘 듯이 편안했습니다. 푹신한 밑창이 발바닥을 감싸는데 이상하게 그 온기가 심장까지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강석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는 그저 일하려면 발이 편해야죠라고 툭 내뱉고는 다시 사과 상자를 나르러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해본 게 언제였나 싶더군요. 깨끗이 씻은 쌀을 안치고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에 두부와 애호박을 듬뿍 썰어 넣었습니다. 어제 따온 가장 싱싱한 사과를 골라 즙을 짜고 강석 씨가 좋아한다던 나물들도 조물조물 무쳤어요. 강석 씨, 점심 드세요. 어서요. 땀 흘리며 일하던 강석 씨를 불러 앉히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성껏 짠 시원한 사과즙 한 잔을 먼저 건넸죠. 강석 씨는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기 전 제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뜨겁고 진한지 제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찌개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만 봐도 제 배가 부른 것 같았죠. 누군가 제가 만든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선아 씨 손이 참 예쁩니다. 고생한 흔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이 손이 제 눈에는 제일 귀한 손으로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일꾼으로만 살아온 저에게 그는 제가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작업화를 선물해준 그의 세심함과 그 보답으로 차려낸 제 투박한 집밥 사이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사과 익어가듯 발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일터로 나갔을 때 강석 씨가 선물해준 새 작업화 덕분인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면 제가 옆에서 수레를 끌고 제가 나뭇가지를 치면 그가 밑에서 가지런히 정리해주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들어맞는 호흡을 자랑했죠. 중간중간 눈이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작은 미소, 땀을 닦아주는 짧은 눈길 하나하나에 각별한 애정이 듬뿍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사과 수확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하늘에는 유난히도 크고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시원했고 과수원 전체에 사과향이 진동했죠. 하루 일을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강석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아 씨, 오늘 달이 참 좋은데 잠시 과수원 길 좀 같이 걸으시겠어요?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제 뺨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이 달빛 아래에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이 사과나무 꼭대기에 걸려 과수원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과수원에는 달콤하고 진한 사과향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강석 씨와 나란히 과수원 길을 걷는데 바스락거리는 흙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사방이 고요했어요. 참, 달이 예쁘네요, 강석 씨. 제가 먼저 어색함을 깨려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곁에서 묵묵히 보조를 맞춰 걷던 강석 씨가 고개를 들어 달을 보더군요. 달빛을 받은 그의 옆 얼굴이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선물해준 작업화 덕분인지 발걸음은 편안했지만 제 심장은 사과나무 가지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남편을 보내고 10년을 혼자 버티면서 다시는 이런 떨림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올해 사과가 잘 익은 것도 다 이 달빛 덕분인가 봅니다. 선아 씨 마음처럼 밝고 예쁘네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제 얼굴은 노을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수천 번을 억눌렀지만 제 하루를 물어봐주고 제 아픈 어깨를 대신해 짐을 들어주던 이 남자를 그냥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석 씨, 사실 저 강석 씨가 오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새벽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저보다 6살이나 어리시고 갈 길 바쁜 분이라는 거 잘 알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강석 씨가 참 좋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겁도 났거든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정막 속에서 강석 씨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칠지만 따뜻한 두 손이 제 주름진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선아 씨,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달빛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떠돌이 목수가 이렇게 귀하고 고운 분 곁에 머물러도 되는 건지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도 선아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과나무들보다 선아 씨가 더 눈에 밟혔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선아 씨 아픈 어깨, 달아진 마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선아 씨 곁에서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 뜨거운 맹세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겨 넓은 가슴에 꼭 안아주었을 때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세상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둥둥 울려 퍼졌고 저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허리를 꼭 맞잡았습니다. 52세와 46세, 인생의 늦가을에 만난 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갓 사랑을 시작한 20살 청춘들보다
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밤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선아로, 누군가의 일꾼이 아닌 이강석으로 마주 선 첫날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석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마디가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단단하게 파고들 때 저는 비로소 혼자 짊어졌던 삶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에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으니까요. 과수원 울타리를 넘어 들려오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소박하고도 행복한 나날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52년 평생 보아온 사과나무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잎사귀 하나하나가 싱그럽게 빛나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제 가슴 안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일손 돕는 남자가 머무는 과수원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사실 좁은 시골 동네라는 게 눈이 무섭잖아요. 사과댁네 집에 머무는 일꾼이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더라. 나이 차이가 꽤 난다는데 무슨 사이냐 하는 수군거림이 울타리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강석 씨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과수원 깊숙한 곳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선아 씨, 남들 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서로 아껴주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 불안하시면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우리만의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들처럼 멋진 레스토랑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사과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제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외식이었어요. 강석 씨는 제가 반찬을 집어 입에 넣어주면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일을 하다가도 강석 씨가 슬쩍 다가와 제 이마에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서 혼났어요. 10년 동안 무거운 사과 상자만 들던 제 손을 강석 씨가 가만히 잡고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하고 물어봐 줄 때면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엄마로, 사장으로, 일꾼으로만 살던 제가 처음으로 한 명의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강석 씨가 어디서 구했는지 예쁜 야생화 한 송이를 꺾어다가 제 귀에 꽂아주며 꽃보다 선아 씨가 더 곱습니다라고 하더군요. 52살 먹은 아줌마한테 꽃이 다 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꽃을 꽂은 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배시시 웃었는지 모릅니다. 주름진 눈가에 생기가 돌고 칙칙했던 안색이 발그레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요. 강석 씨는 틈틈이 제 집 안팎을 더 세심하게 가꿔주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게 해주고 삐걱거리던 마루 밑에 고인목을 대어 소리를 없애줬어요. 텅 비어있던 제 일상의 공간들이 그 남자의 손길로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제 마음속 빈방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같이 땀 흘려 일하고 노을을 보며 저녁을 먹는 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52세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생애 가장 설레고 행복한 황혼의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과수원 안에서 서로만 바라보며 영원히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강석 씨가 나뭇가지를 치고 제가 사과를 닦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평화로운 오후,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을까요?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기분 나쁜 타이어 마찰 소리가 과수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차량 세대가 먼지를 휘날리며 우리 과수원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내린 사람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참으로 눈부셨던 오후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강석 씨는 사과 상자를 보수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갓 구운 감자를 내놓으며 소박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52년 인생 중 가장 달콤한 공기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깬 건 평소 들리지 않던 거친 엔진 소리였습니다.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과수원 마당을 점령하듯 들이닥쳤어요. 차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동네 사람은 아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얼굴을 한 그들은 저를 밀치듯 지나치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석 씨,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들은 형사 신분증을 짧게 내보이더니 강석 씨가 머물던 창고 옆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을 헤집고 강석 씨의 낡은 연장 가방을 뒤엎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소리를 질러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무전기에 대고 용의자 현장에 없음, 주변 수색 실시함이라며 차가운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그 소란 속에 강석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듬직하던 표정은 간대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형사들을 응시하더군요. 그는 저를 한번 애틋하게 쳐다보더니 형사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과수원 숲길 쪽으로 몸을 돌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형사들이 고함을 치며 그 뒤를 쫓았고 고요하던 제 과수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강석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진 채 제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마을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소문은 사과향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지독하게 과수원을 덮쳤습니다. 그 사과댁네 일꾼 말이야, 알고 보니 질 안 좋은 범죄자였다며? 어쩐지 뜨내기 목수라더니 과거가 구린 게 분명했어. 이번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 중이라는데 경찰들이 뒤집어 놓고 간 거 못 봤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비수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 만났다고 덕담을 건네던 앞집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보면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 지나갔고 구멍가게 노인네는 제가 사과 상자를 내놓으러 가면 사기꾼이랑 살 섞은 여자 물건은 안 받는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강석 씨가 큰 사기를 쳤다느니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수배자라느니 하는 흉흉한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2세 늦깎이 사랑이 한순간에 범죄자에게 속아 넘어간 멍청한 과부의 망신살로 변해버린 겁니다. 창고에는 그가 쓰던 톱과 망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인은 간대없고 세상은 그를 악마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연락 두절된 강석 씨와 그를 쫓던 형사들의 눈빛이 자꾸만 제 믿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속은 걸까? 그 따뜻했던 손길이
다 연기였을까? 텅 빈 과수원에 홀로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조차 너는 속았다고 비웃는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아픈 화살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죽은 남편의 친척들과 제 남동생 상진이가 과수원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보다 더 처참한 건 사람들의 입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강석 씨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죽은 남편의 친척들과 남동생 상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주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누나, 제정신이야? 세상 천지에 믿을 놈이 없어서 그런 범죄자 놈을 집안에 들여?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상진이는 거실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 쪽 조카는 작은 어머니, 우리 삼촌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그놈이 여기 있는 돈이랑 땅, 문서 노리고 접근한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어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넓은 과수원을 지키며 제가 겪은 외로움이나 어깨 통증은 그들에게 관심 밖이었죠. 그저 범죄자에게 홀린 나이값 못하는 여자로 저를 몰아세울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오해? 경찰이 쫓고 소문이 파다한데 무슨 오해야. 그놈 사기꾼 조직에 몸담았던 놈이라는 소문까지 돌아. 누나, 그놈 잡히면 누나도 공범으로 몰려. 제발 정신 좀 차려. 친척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은 비릿한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죠. 정말 그런 걸까? 그 단단했던 팔뚝도, 내 어깨를 주무르던 그 따뜻한 손길도, 달빛 아래서 나를 책임지겠다던 그 눈빛도 다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배신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52세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연 신심이었는데 그 결말이 고작 이런 추문과 도망이라니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석 씨가 머물던 창고 옆 방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엔 그가 쓰던 낡은 연장 가방과 제가 사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방은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이혼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보다 더 큰 구멍이 가슴에 뚫린 것 같았죠. 강석 씨,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식음 전폐하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려 해도 가시가 걸린 듯 목이 메어왔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한 폐허 같았고 저는 그 폐허 속에 갇힌 죄수 같았습니다.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사랑이냐?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과수원이나 지키다 가는 게 내 운명이지.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독한 자기 비하와 강석 씨를 향한 원망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굴러다니던 강석 씨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평소에 적어두었던 목공 치수들 사이에 낯선 주소와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군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느니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직접 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속인 거야? 라고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춘천 외곽의 아주 허름한 컨테이너였습니다. 과수원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어요. 만약 정말 그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얼굴을 마주했는데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나?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 녹슨 철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저는 오기로 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거기엔 강석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듬직한 모습은 간데없고 얼굴은 초췌해져서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강석 씨, 제 비명 같은 부름에 강석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어요. 선아 씨,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그는 제게 다가오려다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왜 그랬어요? 왜 말도 없이 도망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냐고요. 소문대로 정말 당신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형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아 씨,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강석 씨는 범죄자가 아니라 아주 용감한 분입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강석 씨는 몇 년 전 대형 건설사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동료 목수들이 임금을 떼이고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자기 목숨을 걸고 비리 장부와 증거들을 모아 검찰에 넘겼던 거죠. 덕분에 수십 명의 노동자가 밀린 돈을 받았고 부패한 건설사 간부들은 줄줄이 감옥에 갔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복 세력들이 강석 씨를 끝까지 추적하며 협박했고 그는 그들을 피해 전국을 떠도는 목수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이번에 출소한 조직원이 강석 씨의 뒤를 밟았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히 강석 씨를 신변보호차 데려온 겁니다. 강석 씨가 저희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과수원에 있는 여자분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그분까지 위험해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를 의심하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 남자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도망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떠났던 겁니다. 강석 씨를 쳐다보니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아 씨. 내 과거가 당신 평화로운 일상을 망칠까봐.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이 다칠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주는 게 당신한테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누군가 저를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희생한 적이 있었나요? 이 남자의 단단한 어깨는 단순히 나무 상자를 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던 영웅의 어깨였던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처투성이인 그의 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아요, 강석 씨. 왜 혼자 다 짊어져요? 우리가 같이 걷기로 했잖아요.
당신이 영웅이든 도망자든 나한테는 그냥 내 어깨 주물러주던 강석 씨인데 제 진심에 강석 씨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보복 세력을 완전히 일망타진할 때까지 강석 씨를 안전한 곳에 더 머물게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짧은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엔 더 깊은 확신과 기다림이 채워졌으니까요. 강석 씨를 춘천의 그 차가운 컨테이너에 두고 돌아온 뒤 제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과수원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았고 대문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에 혹시나 그 사람이 아닐까 몇 번이나 뛰어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심이 사라진 자리엔 금방 돌아오겠다던 그 남자의 약속 하나가 등불처럼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복을 꾀하던 잔당들이 모두 검거되었고 강석 씨의 신변 보호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앞뒤 재지도 않고 고무신 신은 채로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무릎이 쑤셔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노을이 낮게 깔린 신장로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연장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금은 지친 듯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그 등벽. 강석 씨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강석 씨, 강석 씨, 제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습니다. 제 부름에 걸음을 멈춘 강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렁이더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2세 여자의 주름진 얼굴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파묻혔고 그 남자의 굵은 팔은 제 어깨를 부서질 듯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네요. 정말 돌아왔어. 제 울음 섞인 말에 강석 씨는 대답 대신 제 등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강하고 무뚝뚝하던 남자가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으극 소리를 내며 흐느끼는데 그 눈물이 제 옷깃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짊어졌던 제 삶의 무게와 평생을 쫓기며 살아온 그 남자의 고단함이 그 포옹 하나에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선아 씨, 미안합니다.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제는 당신 손 절대 안 놓습니다. 강석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단단한지 저는 그 안에서 제 남은 인생의 안식처를 보았습니다. 52세와 46세. 남들이 보기엔 이미 저문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이 남자가 있고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온기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천천히 과수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석 씨, 우리 이제 같이 싸워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이제 하나잖아요. 제 말에 강석 씨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느껴지는 그 감촉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바로 우리를 범죄자와 공범으로 몰아세우던 이 차가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강석 씨가 돌아오고 며칠 뒤 마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형사님들이 직접 마을 회관을 찾아와 이장님과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더군요. 강석 씨가 도망자가 아니라 나쁜 놈들을 일망타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그날 아침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앞집 아주머니와 마을 양반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과댁,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것도 모르고 입방아를 찧어대서.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동생 상진이도 멋쩍은 표정으로 찾아와 누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매형될 사람 진짜 진국이더라라며 머리를 극적였죠. 1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사고로 남편 잃은 불쌍한 여자로 살며 남들 시선에 움츠러들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강석 씨, 우리 장 보러 가요. 읍내 시장에요. 저는 강석 씨의 손을 먼저 꽉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눈이 무서워 과수원 구석에서만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강석 씨는 처음엔 쑥스러운 듯 손을 빼려 하더니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기 손가락을 단단히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52세 여자와 46세 남자, 그 뜨거운 재회 끝에 마주 잡은 두 손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야유 대신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리네. 사과댁, 이제 고생 끝내고 행복하게 살아. 라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처럼 고마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읍내 시장에 들어섰을 때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이 어머, 사과댁 옆에 이 든든한 남자는 누구야? 하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람이에요. 저를 지켜준 아주 소중한 사람요. 강석 씨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제 장바구니를 대신 들고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치일까봐 넓은 어깨로 제 앞길을 터줬습니다. 그 듬직한 존재감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장통의 소란함조차 축복의 노래처럼 들리더군요. 우리는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먹는 밥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마주 앉아 먹는 밥이었죠. 강석 씨가 제 수저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선아 씨, 이제 우리 숨지 마요. 내가 당신 옆을 산처럼 지킬게요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그 어떤 비단옷보다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과수원으로 향하는 그 굽이진 길이 그날따라 참 평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해의 구름이 걷히고 나니 우리 앞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 남은 것 같았죠. 강석 씨는 이제 떠돌이 목수가 아닌 이 과수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제 남편으로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저기 창고 옆에 작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 제가 목공소를 좀 차려도 될까요? 당신 일 도우면서 틈틈이 나무도 좀 만지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새로 짓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적막하기만 했던 제 과수원 집이 이제는 사람 온기와 나무 깎는 소리로 가득 찰 날들이 그려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은 제게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벽이고 지붕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가구들은 먼지가 쌓여 생기를 잃었고 불 꺼진 거실은 늘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죠. 그런데 강석 씨가 짐을 옮겨오고 나서부터 이 죽어있던 공간이 거짓말처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창고 옆 버려진 자재들이 쌓여있던 좁은 공간을 치웠습니다. 그러더니 뚝딱뚝딱 대패질 소리와 망치 소리를 내며 그곳을 근사한 목공소로 탈바꿈시켰죠. 선아 씨, 이제 여기서 당신 필요한 거 다 만들어줄게요. 라고 말하며 웃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 집 마당에는 진한 사과 향에 더해 기분 좋은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석 씨가 제 방 옆 건너방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저는 평생 쓸 일 없을 줄 알았던 새 이불을 꺼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린 햇볕 냄새가 나는 이불을 펴주는데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52의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가운데 두고 밥을 먹을 때면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이 강석 씨의 낮은 목소리와 제 웃음소리로 꽉 채워졌습니다. 선아 씨, 이 의자 좀 봐요. 당신 어깨 아플 때 편하게 앉아서 쉬라고 내가 직접 깎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제 키에 딱 맞춘 주방 발판부터 과수원 일을 하다 잠시 허리를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벤치까지. 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은 하나같이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문틈을 고치고 낡은 전등을 갈아 끼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내 편이 생겼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내일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저쪽 나무들 전지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가지를 치울게요.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왜 그렇게 달콤하던지요. 혼자 살 때는 밤이 오는 게 무서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곤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 대신 강석 씨의 숨소리와 그가 깎는 나무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아늑했습니다. 가끔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강석 씨를 위해 제가 직접 짠 사과즙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줄 때면 강석 씨는 제 손을 슬쩍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대곤 했죠. 선아 씨, 고마워요. 나 같은 떠돌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넓은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사과댁, 얼굴이 아주 꽃이 폈어. 집안에 남자가 있으니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네. 그 말에 예전처럼 부끄러워 숨지 않고 저는 당당하게 그치? 제 사람이 워낙 솜씨가 좋아서요라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두 번째 신혼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20대 때 느꼈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은근한 숯불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데워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낡은 집을 고치듯 서로의 인생을 수선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눈물겹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소망 하나가 더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것 이상의 우리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임을 약속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강석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루는 그가 목공소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달이 유난히도 낮게 뜬 밤이었습니다. 목공소에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던 강석 씨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과수원 원두막으로 불러냈어요. 그가 손수 고쳤던 그 원두막에는 은은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사과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밤바람은 유독 달콤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 쳐다보는데 강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군요. 선아 씨, 제가 가진 게 참 없습니다. 번듯한 보석 반지 하나 사줄 능력도 안 되고 여태껏 풍파 속에서 몸 하나 건사하며 살아온 게 전부인 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낮게 깔리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등불빛을 받아 은은한 결을 드러낸 것은 금도 은도 아닌 바로 나무 반지였습니다.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사과나무 옹이를 골라 며칠을 깎고 다듬었다는 그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처럼 제 남은 인생을 선아 씨라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당신의 우산이 되고 바람이 불면 당신의 담장이 되어 드릴게요. 내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 받아주시겠습니까? 강석 씨가 제 거친 손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나무 반지를 제 약지 손가락에 끼워주었죠. 평생 고된 밭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제 손가락에 그가 정성껏 깎은 반지가 마치 원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게 들어갔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52년 세월 동안 제 손은 그저 일을 하는 도구였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짐꾼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 옹이진 손가락을 보물처럼 쓰다듬으며 평생을 약속해주고 있었어요. 10년 전 홀로 남겨졌을 때 다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강석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강석 씨, 이 못난 손에 이렇게 귀한 걸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 텅 빈 인생에 들어와줘서 다시 꿈을 꾸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심장 박동이 제 온몸으로 전달되었어요. 예, 강석 씨,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죽는 날까지 이 과수원에서 같이 늙어가요. 제 승낙에 강석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도 비단옷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혼례를 치렀습니다. 달빛이 주례가 되고 사과나무들이 하객이 되어준 우리들만의 비밀스러운 결혼식이었죠. 제 손가락에 끼워진 사과나무 반지는 차가운 금속과는 달리 제 피부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발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원두막에 앉아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봄에는 사과꽃 향기를 맡으며 함께 전지 작업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한 사과를 나누며 웃음을 짓는 소각한 미래들. 강석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장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영혼까지 맞닿은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 반지를 낀 제 손을 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해왔거든요. 사과나무 사이로 어스름이 깔리고 보랏빛 노을이 우리 집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축하 잔치를 벌여주고 떠난 뒤 과수원은 다시
우리 두 사람만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밤 공기를 마시는데 제 약지에 끼워진 나무 반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 오늘 참 고왔습니다. 내 눈엔 세상 어느 신부보다 당신이 제일 빛나더군요. 강석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덮어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투박한 손마디를 보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화창한 봄날이 다 지나고 찬바람 부는 늦가을에서야 서로를 만났지요. 제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굽어 있고 강석 씨의 손은 거친 풍파에 갈라지고 옹이가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굽은 어깨와 주름진 손이야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 같아서 이제는 그 모습마저 눈물겹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은은한 등불 하나만 켜둔 채 마주 앉았습니다. 52세와 46세, 남들이 보기엔 다 식어버린 장작 같은 나이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 가슴 속엔 그 어느 청춘보다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가져가 자기 뺨에 비비더군요. 거친 수염결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선아 씨,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 아픈 어깨의 통증 하나까지 이제는 제가 다 나눠 갖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은 눈물 대신 웃음으로, 의심 대신 확신으로 채워가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제 방이 강석 씨의 숨결과 나무 향기로 가득 차오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픈 곳을 보듬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며 황혼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겨울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엔 이제 막 눈부신 화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옹이처럼 단단하게 얽힌 우리의 인연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추위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이 과수원에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나란히 손을 잡고 사과나무 숲길을 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수원댁 선아와 떠돌이 목수 강석 씨의 가슴 뭉클한 황혼 로맨스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들려드릴 더 진하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선아와 강석 씨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자신을 사랑하며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은 감동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